고세은의 미인장수를 시작합니다. 외출하려고 화장을 해도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이걸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데도 피부과에 가면 병원비가 비싸서 갈 엄두도 못 내시고요. 병원에 오신 어머님 중에 한 분이 모임 나가기가 창피하고 다들 나보다 피부가 좋아 보여서 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자이고 비슷한 연배의 어머님이 계셔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가정 살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예쁘게 꾸미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집에 있는 재료들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천연 관리법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정확한 의학 정보와 함께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피부과의 비싼 피부 시술 대신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과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 기미와 검버섯의 정말 효과가 좋은 팩 2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주름 걱정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름에 좋은 팩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머님들이 매일 거울 보실 때마다 한 번씩은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검버섯과 기미, 이 녀석들의 정체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검버섯부터 알아볼게요. 검버섯,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밭에 씨앗을 뿌리고 햇볕을 쬐면 식물이 자라나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햇볕을 쬐면서 살아왔잖아요. 젊었을 때는 햇볕에 조금 그을려도 금방 회복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듯 피부도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햇볕을 받아서 손상된 피부 세포들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피부 위에 쌓여서 굳어진 것이 바로 검버섯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작은 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포들이 평소에는 잘 움직이는데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이 세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늘어난 세포들이 한 곳에 몰리게 되고 서로 엉겨붙어서 덩어리가 되고 색소까지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검고 갈색의 검버섯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햇볕을 받아서 생긴 일종의 세월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특히 검버섯의 특징을 보면 동전처럼 둥글둥글하고 경계가 또렷또렷해요. 그리고 살짝 도톰하게 올라와 있어서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툭툭 튀어나온 느낌이 나죠. 색깔은 갈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진한 갈색, 심지어 검은색까지 변할 수 있어요. 보통 60대, 7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데 특히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들, 얼굴이나 손 등 가슴 부분에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노인성 반점이라고도 부르고 가끔 노인성 사마귀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검버섯이 얼굴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적어지신 분들, 혹시 머리 위쪽을 만져보시면 작은 돌기들이 느껴지시죠? 그런 것들 중 일부가 검버섯일 수 있어요. 이제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미는 검버섯과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기미는 의학 용어로 멜라스마라고 하는데 주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깊어요. 어머님들이 젊으셨을 때, 임신하셨을 때 갑자기 얼굴에 얼룩덜룩한 게 생긴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기미예요. 그리고 폐경기 전후로도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미가 생기거나 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검버섯처럼 동전같이 또렷하지 않고 먹물이 번진 것처럼 경계가 흐리멍텅해요. 그리고 색깔도 옅은 갈색에서 진한 갈색까지 다양하고 피부 위에 올라오지 않고 평평해요. 주로 어디에 생기냐면 광대뼈 주변이 가장 흔하고요. 이마나 위십술 주변에도 잘 생겨요. 특히 양쪽이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거울을 보면 양쪽 뺨이 비슷한 패턴으로 얼룩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미가 생기는 건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외선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기미가 더 진해지는 거죠. 여기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미는 계절에 따라서도 변해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더 진해지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옅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올 여름에 갑자기 진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쉽게 기억하시려면 검버섯은 점처럼 딱딱 박혀 있는 것, 기미는 물감이 번진 것처럼 흐리게 퍼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검버섯이나 기미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버섯이 점점 더 커질까요? 개수도 늘어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어머님들이 참 많아요. 어머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검버섯과 기미 모두 나이가 들수록 크기도 커지고 개수도 늘어나고 색깔도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의 재생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자외선 노출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검버섯들은 더 두꺼워지고 새로운 부위에도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머님들 혹시 이런 변화가 있으시면 꼭 피부과에 오셔야 해요. 첫 번째, 갑자기 크기가 빨리 커지는 경우, 몇 달 만에 확 커지거나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변하는 경우요. 두 번째, 색깔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특히 검은색에서 더 새까맣게 변하거나 여러 색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 세 번째, 가렵거나 아픈 경우. 보통 검버섯은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렵다거나 아프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생긴 거일 수 있어요. 네 번째, 피가 나거나 짓무르는 경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걸 주의해야 하냐면 간혹 검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피부암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검버섯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머리카락이 적어지신 분들 주의하셔야 해요. 두피나 이마 위쪽 부분에는 광선각화증이라는 저남성 병변이 잘 생겨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햇빛을 받아서 피부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건데 방치하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고 거친 각질 같은 게 생기는데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두꺼운 청 같은 느낌이 나요. 특히 노년이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는데 두피가 항상 햇빛에 노출되니까 더 위험해요. 그래서 모자나 양산을 꼭 쓰시는 게 좋고 혹시 두피에 이상한 돌기나 각질이 생기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검버섯은 그냥 검버섯이거든요. 다만 변화가 있을 때는 전문의에게 한번 확인받는 게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의심스러우면 일단 보여주세요랍니다. 괜찮은 건 괜찮다고 안심시켜드리고 문제가 있는 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되니까요. 오늘 제가 천연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들,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시죠? 식초로 검버섯 완전 제거, 베이킹소다 팩으로 기미 없애기, 이런 제목들 말이에요. 심지어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해요. 무조건 믿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걸 따라 하시다가 얼굴이 화상과 염증이 생겨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식초는 강한 산성이에요. pH가 2에서 3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 산인지 아세요? 우리 피부의 pH는 약 5.5 정도인데 갑자기 pH 2인 식초를 바르면 피부가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반대로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pH가 9 이상 되거든요. 이것도 피부에는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로 희석을 해도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식초랑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중성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섞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오신 72세 어머님이 계셨는데 식초 베이킹소다 팩을 한번 했는데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생기신 거예요. 결국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지금도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남아있어요. 더 속상한 건 원래 있던 기미보다 그 색소 침착이 더 진하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검버섯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큰 얼룩을 만든 셈이죠.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괜찮았더라도 다른 분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그럼 비싸다는 피부과에서는 검버섯과 기미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검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해요. 냉동 치료는 얼려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이에요. 다만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레이저 치료는 더 정밀하고 흉터 위험이 적어요. 하지만 개인별로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번에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어떤 분은 여러 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미는 좀 더 까다로워요. 레이저 화학 필링 같은 방법들이 있지만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시거나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금세 다시 생겨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예방과 관리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병원 치료는 이미 생긴 것들을 제거하는 거라면 집에서 하는 관리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개선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파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건강 프로에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 검증됐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천연팩은 들기름 팩입니다. 어머님들 들기름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요즘은 들기름 매일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런데 이 들기름이 피부에도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예요. 먼저 들기름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알아볼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 어떤 도움을 주냐면 첫째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죠. 둘째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달걀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레시틴이 피부 깊숙이 영양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요. 미세한 입자들이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거든요. 꿀은 정말 만능 재료예요.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항균 작용도 해요. 그리고 꿀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효과를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밀가루 대신에 율피가루를 쓰시면 더 좋아요. 율피가루가 뭐냐면 밤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미백과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율피가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달걀 노른자 1개에 들기름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거기에 꿀 1큰술 넣고 다시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밀가루나 율피가루를 1큰술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사용 방법은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한 후 눈과 입 주변을 피해서 골고루 발라주세요. 얇은 거즈를 대고 그 위에 발라도 좋고 직접 발라도 괜찮아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시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조여주시면 더 좋아요. 일반 팩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 들기름 팩을 덧발라도 좋아요. 영양 공급이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주름에도 정말 좋아요. 들기름의 보습 성분이 주름 사이사이까지 들어가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니까요.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천연팩은 들깨가루 팩입니다. 들기름 팩도 좋지만 들깨가루 팩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들깨가루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들깨가루 자체가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쌓인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없애주면서도 자극은 적어요. 그리고 들깨에도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게다가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그리고 미네랄까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영양 공급 효과가 정말 좋아요. 특히 들깨에 들어있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기미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들깨가루 팩의 재료는 들깨가루 2큰술, 꿀 1큰술, 요구르트 2큰술이에요. 요구르트는 정말 놀라운 재료예요. 요구르트에는 젖산이 들어있는데 이 젖산이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해요. 화학 박피술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화학 박피술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해요. 젖산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녹여서 피부가 새로운 세포가 자라나게 도와주니까 꾸준히 쓰시면 피부가 한 톤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구르트 대신에 우유를 써도 돼요.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유통기한이 지날수록 젖산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 혹시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우유 있으시죠? 버리지 마세요. 팩으로 쓰시면 돼요. 다만 냉장 보관했던 거여야 하고 한 달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냄새나 상태가 이상하지 않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우유에도 젖산이 들어있고 거기에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피부 영양 공급에도 좋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클레오파트라도 우유 목욕을 했다고 하잖아요. 만드는 법은 들깨가루에 꿀을 먼저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구르트나 우유를 넣어서 적당한 농도가 될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맨 얼굴에 들깨가루 팩을 골고루 펴서 발라주세요. 꿀이 들어있어서 흘러내리지 않을 거예요. 20분 정도 그대로 두신 다음 미온수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내세요. 이때 들깨가루가 각질 제거 효과를 내니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해서 모공을 조여주시면 완벽해요.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봄, 가을, 겨울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적당해요. 여름에 더 자주 하는 이유는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각질도 더 많이 생기고 색소 침착도 더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점은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하시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팩을 하신 후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피부가 더 예민하니까 자외선 차단이 특히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보너스로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특별한 팩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특별한 보너스 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백옥 피부 팩이에요. 이 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팩인데 재료도 간단하고 효과도 정말 좋거든요. 재료는요. 알로에 젤 종이컵 반 정도, 벌꿀 반 큰술, 올리브 오일 3티스푼이에요.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각 재료가 어떤 효능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알로에 젤은 정말 만능 스킨케어 재료예요. 알로에에는 75가지가 넘는 활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알로인과 알로에신이라는 성분이에요. 알로인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나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그래서 햇빛에 탔을 때나 피부가 빨갛게 될 때 알로에를 바르면 좋아지잖아요. 알로에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김이나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알로에는 수분 보유력이 정말 뛰어나요. 자기 몸무게의 200배가 넘는 물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촉촉함이 오래 지속돼요. 올리브 오일도 정말 좋은 재료예요. 요즘 들기름만큼이나 올리브 오일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죠.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피부 자체에도 올레산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충해주면 피부가 더 건강해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쓰고 나면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져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종이컵에 알로에 젤을 반 조금 넘게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벌꿀 반 큰술을 넣고요. 올리브 오일 3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이제 잘 저어주세요. 처음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저으시면 묽은 크림처럼 변해요. 색깔도 하얀 크림색으로 변할 때까지 잘 저어주시면 완성이에요. 사용법은 세안 후 깨끗한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 팩은 다른 팩들과 달리 조금 묽은 편이라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얇게 펴 발라주시면 돼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시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이 팩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씻어낸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팩은 자극이 거의 없어서 일주일에 2번까지도 괜찮아요.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칙칙할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이 팩을 한 다음 날 외출하시면 어머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팩을 만들 때 알로에 젤 대신 신선한 알로에를 직접 갈아서 쓰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하지만 번거로우시니까 시중에 파는 순도 높은 알로에 젤을 쓰셔도 충분해요. 가격도 비싸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피부 팩만으로는 부족해요. 몸 안에서부터 피부를 좋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제가 정성껏 준비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외부에서 하는 팩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안에서부터 관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팩을 발라도 몸 안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검버섯과 기미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드시는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 드시라는 의미로 들으세요. 첫 번째,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감귤류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키위가 더 좋아요. 하루에 키위 하나면 충분하고 새콤달콤해서 드시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파프리카에도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빨간 파프리카를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시면 돼요. 아삭아삭하니까 식감도 좋고요. 두 번째,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드시는 겁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찔 수 있으니까요. TV 보면서 드시기에도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올리브유는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가끔 써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담백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세 번째, 블루베리와 녹차를 많이 드세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정말 좋아요. 생블루베리가 비싸면 냉동 블루베리 사서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해동해서 간식으로 드세요. 녹차는 하루에 2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 드세요. 밤에 드시면 잠 못 자실 수 있으니까 오후 3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두부와 달걀을 자주 드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돼요. 두부조림도 좋고 순두부찌개도 좋고 드시기 쉬운 요리로 해서 드세요. 달걀은 하루에 하나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계란찜, 달걀말이, 삶은 달걀 뭐든 좋아요. 어머님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음식들을 억지로 다 챙겨 드실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 드시던 음식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더 챙겨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블루베리를 드시고 나물 반찬 한 가지는 시금치로 하고 차는 커피 대신 녹차로 가끔 바꿔 드시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어머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검버섯과 기미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지만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들기름 팩, 들깨가루 팩, 배곡 피부 팩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좋은 음식들도 조금씩 더 챙겨 드시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번 하고 효과가 없네?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피부도 살아있는 거라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로 인터넷에 떠도는 위험한 민간요법들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안전한 천연 재료들로만 하시길 부탁드려요. 혹시 피부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으시거나 가렵거나 아프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는 꼭 피부과에 오세요.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전문의에게 한번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예쁜 게 살아오신 것처럼 예뻐지실 자격이 있어요. 어머님들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예쁘게 가꾸시는 시간이에요.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다고 해서 외출을 피하거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관리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지신 친구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피부를 상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머님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검증된 피부 관리법들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독일 의사의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부엌으로 가보세요. 냉장고 옆 선반에 있는 그 조미료들, 매일 드시는 그 익숙한 맛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것은 놀랍도록 현실입니다. 부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스레인지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조미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십만 가정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그 평범해 보이는 것들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먹는 된장, 고추장, 그리고 볶음 요리에 쓰는 그 기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혈전을 만들어내는 조용한 살인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의사이자 현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켈러라고 부릅니다. 독일은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나라입니다. 제가 진료와 연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제는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년간 독일에서 심혈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진 환자라도 식습관에 따라 혈전 위험이 천지 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민들의 경우 독일 현지인들보다 특정한 형태의 혈관 질환을 더 자주 겪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확히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부엌에 지금 당장 있을 그 5가지 조미료가 어떻게 혈전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튀김할 때 쓰는 그 기름입니다. 두 번째는 불고기 양념에 들어가는 달콤한 그것. 세 번째는 매일 드시는 국물의 주인공. 네 번째는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계신 그 발효식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부엌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지고 조미료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침 7시 여러분의 부엌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된장국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 점심에는 간단히 라면, 저녁에는 돼지고기를 고추장 양념에 볶아 드시는 그 모습,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네 일상이지요. 제가 사는 미넨에도 똑같은 식탁을 차리는 70대 교민 박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된장국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김치찌개와 고추장 양념 요리를 즐기셨지요. 저도 한국 음식이 생각나면 박 할머니께 음식 부탁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가족분에게 박 할머니가 뇌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또래의 독일 할머니들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제가 독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바로 식습관의 차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조미료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미료들은 음식의 맛을 내고 입맛을 돋우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였습니다. 맛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조금 더 넣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혈관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조미료가 혈관벽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혈전이라는 치명적인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아주 조용히 아무런 신호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건강하다고 믿었던 지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자체가 이미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매일 반복적으로 쌓이는 조미료의 부담이 더해지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한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진료한 한국 교민들 가운데 한국에서와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다가 혈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또래의 독일 환자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잘 닦인 8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조미료들을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차들이 질서 있게 달리며 교통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식용유라는 차가 고온에서 변질된 독성 물질을 흘리며 달립니다. 마치 도로에 기름이 흘러 바닥이 긁히듯 혈관 벽에도 작은 흠집이 생기지요. 이어서 설탕과 시럽이라는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도로는 계속 흔들리고 들쑤셔지며 금세 약해지는 것처럼 혈관도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벽이 점점 손상됩니다. 거기에 소금이라는 대형 트럭이 매일같이 무거운 하중을 싣고 달려옵니다. 도로는 압력에 눌리고 갈라지겠죠. 혈관도 마찬가지로 높은 압력에 버티지 못해 지쳐갑니다. 결국 도로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보수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몰려듭니다. 문제는 수리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차들이 밀려와 더 큰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도로는 점점 울퉁불퉁해지고 결국 매끄럽던 8차선은 4차선, 2차선으로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좁아진 도로 한가운데 대형 트럭이 멈춰 서듯 혈전이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시작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20년간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식 조미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한국 교민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독일 현지인들보다 약 30%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한 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72세 김 할아버지셨는데 독일 생활 30년 차였어요. 아침마다 달큰한 소스에 볶은 반찬을 즐기셨습니다. 저녁이면 설탕이 듬뿍 들어간 양념 요리를 드셨고 입가심으로는 늘 단 음료를 찾으셨습니다. 그게 일상의 습관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TV 뉴스를 보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모셔온 환자를 제가 직접 진료했습니다. 뇌혈관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고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이 새울어 지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두었다면 언제든 치명적인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예고 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김 할아버지도 전날까지 멀쩡하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조미료로 쌓여온 만성염증과 혈관 손상이 결국 한순간에 터져버린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조미료의 부담까지 더해지면 젊을 땐 버티던 것들이 이제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독일의 심장병 연구소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치보다 20%만 초과해도 뇌졸중 위험이 25%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볶음 요리 한 접시만으로도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남다른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댁에서 가장 자주 쓰는 조미료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정말 위험한 5가지 조미료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튀김 기름은 한 번 쓰고 버리시나요? 아니면 아깝다고 두세 번씩 더 쓰시나요? 만약 지금도 기름을 재사용하고 계신다면 꼭 멈추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혈관이 서서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같은 정제 식물성 기름들은 고온에서 가열될 때 성질이 변합니다. 특히 180도를 넘는 온도에서 튀김을 하거나 이미 썼던 기름을 다시 달구면 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내막을 마치 사포로 문지르듯 손상시킵니다.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걸 막기 위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기름을 한 번만 다시 가열해도 극성 화합물이라는 유해 물질이 처음 쓸 때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극성 화합물이 혈관 손상의 주범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산화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산화된 LDL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마치 녹슨 쇠붙이가 파이프에 들러붙는 것처럼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제가 독일에서 직접 진료했던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게르하르트 뻬메라는 분인데요. 60대 후반의 은퇴 공무원이셨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시면서 저녁마다 맥주 한 잔에 감자튀김과 소시지를 곁들이곤 하셨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튀김을 할 때 같은 기름을 두세 번씩 다시 쓰셨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 혈관 내부에 지방 찌꺼기와 염증으로 인한 침착물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파이프 안쪽에 기름때가 겹겹이 달라붙어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처럼 혈액의 흐름도 방해받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언제든 혈전이 생겨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으로 큰 문제는 막을 수 있었고 이후에는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권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첫째, 기름은 절대 재사용하지 않을 것. 이미 한 번 가열된 기름은 다시 사용하는 순간 독성 물질과 산화물이 크게 늘어나 혈관에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리 기름을 바꾸는 것. 여기서 말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를 그대로 짜낸 가장 순수한 기름으로 낮은 온도에서 볶거나 샐러드에 뿌리면 좋은 지방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변질되기 때문에 튀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이올레이규라는 기름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씨나 카놀라를 특별히 개량해 만든 기름인데 올레익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고온에서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식물성 기름이라도 산패가 덜 되고 혈관을 덜 자극하는 종류라는 겁니다. 여기에 땅콩 기름 같은 것도 비교적 안정적이라 볶음 요리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에어프라이어를 적극 추천했습니다. 기름을 거의 쓰지 않아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조리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특히 좋아하시더군요. 몇 달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게르하르트 뻬메 씨의 혈관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숨이 훨씬 편하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셨던 게 인상 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을 지켜낸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소스 한 숟갈의 비밀 들어보셨나요? 불고기 양념, 떡볶이 소스, 고추장까지 겉으로는 달지 않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습니다. 라면 수프, 케첩 한 숟갈도 예외가 아니지요. 제가 한국 식품이 필요해 독일 마트에서 발견한 건데요. 한국 조미료들의 성분표를 직접 확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고기 양념 한 숟갈에 설탕이 무려 7g, 각설탕 2개 분량이나 들어있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당분의 대부분이 액상과당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액상과당은 우리가 흔히 쓰는 흰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자 소방차가 일제히 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3번,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몸은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남은 당분은 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혈전과 심혈관 질환의 토양이 됩니다. 실제로 독일 당뇨병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에 25g 이상의 가공당을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식 양념 요리 한 끼만으로도 이 기준을 단숨에 넘기기 쉽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당분들이 짠맛이나 매운맛 속에 숨어 있어 우리가 단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콜라 한 캔은 달다고 인식해 줄일 수 있지만 양념 한 숟갈은 무심코 맵기마다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직접 양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설탕 대신 식초를 활용하고 마늘과 생강으로 맛을 내며 과일을 갈아 은은한 단맛을 더하면 충분합니다. 허브나 향신료를 곁들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한 시판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라벨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15g 중 당류가 12g이라면 그 제품은 거의 설탕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하루 당류 섭취량은 25g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능하다면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관 건강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식탁 위 양념부터 다시 살펴보셔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들어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혈관을 망칠 수 있는 음식에 바로 된장이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식품이라고 믿는 된장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된장은 콩 단백질도 풍부하고 발효 과정에서 유익균도 생기기 때문에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된장에 들어있는 소금입니다. 된장 한 숟갈만으로도 나트륨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이나 찌개로 끓이면 그 염분이 모두 국물에 녹아 들어가죠. 국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된장 자체는 좋은데 먹는 방식 때문에 해로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발효식품 가운데 양배추 절임으로 잘 알려진 사워크라우트라는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이 식품은 나트륨이 된장의 절반 이하입니다. 같은 발효식품이라도 염분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 식탁에서는 된장을 국으로 끓여 먹는 경우가 많으니 모르는 사이에 소금 섭취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된장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된장 양을 줄이고 대신 다시마, 버섯 같은 재료로 감칠맛을 보완하세요. 요즘은 저염 된장도 많이 나와 있으니 선택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물은 조금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장의 좋은 영양은 챙기면서도 소금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된장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조리법과 습관을 바꾸면 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피해야 할 조미료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바로 고추장과 마늘입니다. 고추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매운맛과 감칠맛, 발효된 콩에 메주가루까지 영양까지 더해져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고추장의 진짜 문제는 짜다거나 맵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나트륨과 당분이 동시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당분은 혈당을 치솟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혈관은 2배의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고추장 한 큰 숟갈에는 나트륨이 약 500ml, 당분이 6g이나 들어 있습니다. 비빔밥에 2숟갈만 넣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넘어버리는 셈이지요. 마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에는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돕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면 혈압 조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재료지요. 하지만 문제는 양과 섭취 방식입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익힌 마늘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여기에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몸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과량 섭취한 환자의 약 20%에서 코피멍과 같은 출혈성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추장과 마늘을 다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조절입니다. 고추장은 평소 쓰시던 양의 절반만 쓰고 대신 고춧가루에 식초, 참깨, 마늘 조금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 보세요. 맛은 충분하면서도 나트륨과 당분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 한두 쪽만, 가능하다면 익혀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구워 먹거나 볶아 먹으면 알리신의 강한 자극은 줄고 풍미는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만 주셔도 위험은 크게 줄이고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하라가 아니라 조절과 균형이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조미료의 위험과 조절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내용이 많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모든 방법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의 법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절반만 쓰고 재사용은 하지 않기, 양념 소스는 반만 덜어 쓰기, 된장국 국물은 절반만 남기기, 고추장은 반 스푼만 넣기. 이렇게 반만 줄인다는 습관 하나로도 혈관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팀과 함께 이 원칙을 실제로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고민이 있는 60세 이상 참가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반의 법칙을 3개월 동안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혈압은 약 8% 낮아졌고 식후 혈당 수치는 15에서 20% 안정되었으며 혈관 탄력성 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7일 반의 법칙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반의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반만 줄여도 충분하고 그 반이 모여서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밥상에서 오늘부터 딱 절반만 덜어내 보세요. 그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제 기름, 숨은 설탕, 과도한 소금, 된장, 고추장과 마늘. 이 익숙한 조미료들이 어떻게 우리 혈관에 조용히 부담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덜 쓰기, 바꿔 쓰기, 섞어 쓰기, 그리고 7일간의 반의 법칙.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은 안정되고 혈관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건강한 선택은 결국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의 작은 결심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더 긴 시간, 더 건강한 나날을 선물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조미료는 양념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건강이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균형 잡힌 식탁,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조미료를 먼저 바꿔보시겠습니까?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름 재사용을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의사 김성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을 부르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잘못 먹으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정말 수많은 영양제가 나오고 있어요. TV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이거 드시면 혈압에 좋다, 당뇨에 좋다, 관절에 좋다. 하루에도 몇 개씩 광고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디에 좋다는 말만 듣고 정작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취약하시죠. 뭐 하나만 좋다고 하면 쏟아져 나오는 영양제의 홍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만 밝히는 제약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몸에 좋다니까 무작정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영양제도 잘못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영양제 5가지 중에서 잘못 먹으면 몸에 독이 되는 영양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지니까 효능보다는 부작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좋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영양제는 만능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하루 권장량의 채소와 과일을 제대로 섭취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돼요. 반면에 영양제 먹는 사람은 2배로 늘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신선한 채소, 과일은 안 먹으면서 영양제만 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채소와 과일 형태로 먹는 영양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똑같은 성분을 영양제 형태로 먹었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영양제만 찾고 있어요. 왜일까요? 편하니까요. 야채 씻고 과일 깎는 것보다 캡슐 하나 삼키는 게 훨씬 쉬우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영양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좋다고 많이 먹다가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요즘 어르신들 비타민 많이 드시죠? 유튜브에서도 많은 박사님들이 비타민 챙겨 먹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비타민도 위험할 수 있어요. 비타민이 왜 위험해요? 하실 텐데 들어보세요. 비타민은 우리 몸속에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필수 영양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타민을 사람들이 어떻게 먹기 시작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1747년 영국 해군 이야기예요. 그때 선원들이 바다에서 오래 항해하다 보면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빠지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병이었죠. 영국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라는 분이 실험을 했어요. 괴혈병에 걸린 선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어떤 그룹은 사과 식초를 주고 어떤 그룹은 바닷물을 주고 어떤 그룹은 레몬과 오렌지를 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레몬과 오렌지를 먹은 선원들만 회복됐어요. 바로 비타민 C 때문이었죠. 이 연구를 토대로 해서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을 60mg으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60mg은 괴혈병으로 단기간에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개, 고양이, 소, 염소 같은 포유동물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이용해서 비타민 C를 합성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과 원숭이는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없어요. 진화 과정에서 이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죠. 비타민 C를 스스로 만드는 동물들을 보면 체중 1kg당 하루에 70에서 250mg을 생산해요. 사람 체중 60kg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4,000에서 15,000mg 정도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는 우리가 권장받는 60mg의 100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물들이 그만큼 만들어내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메가도스법이에요. 권장량의 100배, 200배씩 먹는 거죠. 실제로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타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뭐든 과하면 독이 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비타민 A는 시력 건강과 면역력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하루 권장량은 700에서 900 정도인데 만약 3000 이상을 장기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권장량의 3, 4배를 매일 먹는 셈입니다. 머리가 아프고 토하고 근육과 관절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간이 손상돼 강형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사망에 이른 사례도 보고돼 있어요. 실제로 옛날 북극 탐험에서 굶주린 탐험가들이 북극곰 간을 먹었다가 엄청난 양의 비타민 A가 한꺼번에 들어와 급성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기록이 있습니다. 북극곰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간에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저장하는데 그 양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 거죠. 또한 두개골 안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뇌가 붓고 시력이 흐려지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즘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드시죠. 하루 권장량은 600에서 800 정도인데 어떤 분들은 2000, 3000씩 계속 먹습니다. 즉 권장량의 3, 4배를 넘겨 드시는 거예요. 몸속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신장에 돌이 생기고 혈관과 심장에 석회가 끼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까지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타민 D 고용량 영양제를 장기간 먹다가 심각한 심부전과 고칼슘 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들이 보고돼 있어요. 가벼운 근육통이나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진행되면 구토, 탈수, 혼수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햇빛에서 합성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양제로 과량을 섭취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햇빛이 주는 적정량은 약이 되지만 알약으로 과하게 집어넣으면 오히려 독약이 되는 거죠. 비타민 C는 어떨까요? 비타민 A, D보다는 덜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 권장량은 남성 90, 여성 75 정도인데 어떤 분들은 감기에 좋다며 2000mg 이상씩 드시기도 합니다. 즉, 권장량의 20배가 넘는 양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신장결석 위험이 2배 가까이 늘고 위장장애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은 옥살산이 쌓여서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비타민 C도 많이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비타민이 좋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특히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과 겹치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심장병이나 뇌경색으로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의학적으로는 와파린 같은 약인데 이름은 몰라도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비타민 E까지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피가 몇 시간씩 멈추지 않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비타민 K를 먹으면요. 피 묽게 하는 약이 아예 듣지 않게 돼요. 그러면 혈전이 생겨서 다시 뇌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C가 항감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암세포와 싸우려는 약을 비타민이 오히려 막아버리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은 건강에 꼭 필요한 좋은 영양소예요. 부족하면 병이 나죠. 하지만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비타민도 약입니다. 약은 반드시 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약을 여러 가지 함께 드시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량 비타민을 드실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타민 이야기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정확한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녹차 추출물입니다. 영양제로는 녹차 카테킨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녹차가 왜요? 녹차는 몸에 좋다던데.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녹차 자체는 좋습니다. 하루에 2잔 정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니까 녹차 추출물, 특히 카테킨을 차로 마시는 게 아니라 캡슐이나 분말로 고농축 상태로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더 진하고 효과도 더 크겠지 하고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녹차의 대표 성분은 카테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EGCG, 영어로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카테킨은 분명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세포 손상을 줄여 노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성분도 고농축 상태로 섭취하면 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도구로 변합니다. 얼마나 위험할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은 녹차 추출물을 간 독성 위험 A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A등급은요, 사람에게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근거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녹차 추출물 때문에 간이 망가져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드물지만 그중 일부는 간, 이식 수술 때에 오를 정도로 치명적이었어요. 단순한 보조제 몇 달이 간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부작용이 복용 시작 후 수주에서
3개월 안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증상은 황달, 극심한 피로, 구토, 그리고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이 콜라색처럼 짙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감기인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사실은 간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캡슐 하나에 EGCG 500ml, 심지어 1000ml까지 들어있는 고용량 제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 EGCG를 8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캡슐 하나가 이미 녹차 50잔에서 100잔에 해당하는 카테킨을 담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에 다른 녹차 음료, 다이어트 보조제를 같이 먹으면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음식이 없으니 성분이 빠르게 흡수돼가네 직접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복에 녹차 추출물을 먹고 급성 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도 다수 보고돼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철분 흡수 방해입니다. 카테킨은 장에서 철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는 분이나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녹차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녹차 추출물은 다릅니다. 한 잔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지만 캡슐 하나에는 녹차 수십 잔, 심하면 100잔에 해당하는 카테킨이 농축돼 있습니다. 그걸 매일 먹는다면 간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오히려 간 이식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철분제입니다. 철분제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곤하고 어지러워서 병원 가면 10중 8구 빈혈이네요. 철분제 드세요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피곤하고 숨차고 집중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철분제는 분명히 꼭 필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철분제는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철분제를 과다 복용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보고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몸집이 작아서 철분제 몇 알만 먹어도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린이 철분제 중독이 한때 약물 중독 사망 원인 1위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가 있다면 반드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일이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흔히 일어납니다. 빈혈 때문에 하루 한 알만 드셔야 하는데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두세 알로 늘려 드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 제품도 좋다 하고 저 제품도 좋다 하니까 하면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같은 철분제를 몇 배나 먹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철분 과부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철분이 잘 쌓이는 체질인 혈색 소침착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간질환이 있거나 수혈받거나 철분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누구에게나 철분 과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철분이 간, 심장, 췌장에 쌓여 장기를 망가뜨리고 결국 간경화나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검사로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만 복용해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철분제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갑상선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서 기능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되지 않아 감염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또한 칼슘제와도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드실 때는 다른 약이나 영양제와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반대로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되고 차나 커피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먹는 것보다 격일로 먹는 게 오히려 흡수율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몸이 방어 반응을 일으켜 흡수를 차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철분제는 빈혈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간과 심장을 망가뜨리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겐 약이지만 불필요한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는 영양제, 그게 바로 철분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칼슘 영양제입니다. 칼슘이 뼈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칼슘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에도 꼭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칼슘 영양제를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연구에서는 칼슘 영양제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무려 31%나 높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음식으로 칼슘을 먹으면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칼슘 영양제는 한 번에 많은 양이 갑자기 혈액으로 들어가요. 그 순간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벽에 칼슘이 쌓입니다.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석회화되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결국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흡수 잘 되라고 같이 먹어야지 하고 세트로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혈액 속 칼슘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고칼슘 혈증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단순히 속쓰림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결국 쓰러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줘서 신장결석이나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건 음식으로 먹는 것까지 포함한 양이에요. 우리가 밥, 멸치, 두부, 우유로 이미 500mg 정도는 섭취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칼슘제들은 한 알에 500에서 600mg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두 알만 먹어도 1000mg가 넘고 거기에 음식까지 합치면 하루 상한선인 2000mg를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칼슘제는 다른 약과도 부딪힙니다. 갑상선 약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안 돼서 갑상선 기능이 불안정해지고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 감염 치료가 잘 안 되고 철분제와도 서로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칼슘제는 다른 약과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칼슘은 한 번에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약 500mg이 한계예요. 따라서 1000mg를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500mg씩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멸치, 치즈, 두부, 깻잎,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은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 단백질, 비타민 K 같은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정리하면요. 칼슘은 뼈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영양제로 과하게 먹으면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다 심장을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마그네슘입니다. 이것도요, 마그네슘은 잠 잘 오게 해준다는데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경련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요즘 잠 못 이루시는 어르신들이 수면제는 무섭고 자연스러운 마그네슘이 좋겠다 하면서 많이 드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왜 잠에 좋다고 할까요? 마그네슘은 뇌에서 신경을 안정시켜 줄 뿐 아니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수면 리듬을 조절하죠. 즉, 마그네슘이 직접 수면 호르몬이 되는 건 아니지만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섭취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그네슘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마그네슘을 과다 복용하면 고마그네슘 혈증이라는 상태가 옵니다. 처음에는 설사하고 배가 아픈 정도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속 복용량이 많아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며 심하면 호흡까지 힘들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심장입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나타나고 심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독성학 보고서에도 마그네슘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일부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훨씬 위험합니다. 신장이 마그네슘을 걸러내지 못해 혈액 속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몇 알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성인 기준으로 보충제는 하루 300mg이 상한선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제품들을 보면 한 알에 400, 500ml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면증 때문에 더 효과를 보려고 2알 정도를 드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1000mg이 넘어 위험 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약 몇 개만으로 바로 위험 구역에 들어가는 거죠. 더욱 위험한 건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고 갑상선 약과도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칼슘제와도 서로 흡수를 막습니다. 특히 근육이완제나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겹쳐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 속 마그네슘은 안전합니다. 견과류, 채소, 해조류,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은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보충제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삼키는 겁니다. 수면제를 대신하려고 찾은 마그네슘, 잘못 먹으면 오히려 심장 정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필요한 만큼만 권장량만 드셔야 합니다. 잠 잘 오게 하려고 먹었다가 자칫하면 영원히 눈을 감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네요. 비타민, 메가도스, 녹차 추출물, 철분제, 칼슘제, 마그네슘 이 5가지 영양제가 잘못 먹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영양제는 아예 안 먹는 게 좋나요? 하실 텐데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똑똑하게 먹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원칙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영양제를 먹기 전에 반드시 혈액검사부터 하세요. 정말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하고 나서 그것만 보충하세요. 추측으로 먹지 마시고요. 둘째,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시잖아요. 상호작용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권장량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빨리 좋아지고 싶어서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능하면 음식으로 먼저 해결해 보세요. 자연이 만든 영양소와 인공적으로 만든 영양소는 정말 달라요. 신선한 과일, 채소, 견과류, 생선 이런 음식들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어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예요.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만